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시는 핫한 코너 서정욱의 법대로 10월 1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법조계의 정치 논객, 그렇지만 각종 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통한 논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신이 있고 소위 말하는 줏대가 있는 논평을 하시는데, 자, 오늘은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상당한 변화가 있는데, 이건 2부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1부에서는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용산 책임론도 사실 현실적으로 나옵니다. 용산 책임론 나오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다음 총선에서 지면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주 눈치 안 보고 소신껏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들어온 따끈한 소식. 이철규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척근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격 사퇴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도미노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박성민 사무부총장, 실세라고 보통 부르죠. 그것도 사퇴를 했고, 박대출 정책위원장, 그 다음에 대변인단을 포함해서, 그러니까는 임명직들은 다 나온다. 일단 이렇게 됐는데, 자, 선출직은 그러면은 지금 당 대표, 김기현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있죠. 자, 그러면 원내대표는 안 나오겠다는 건지, 일단은 정적 사퇴를 했는데 이걸로 끝난다고 보세요? 더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이죠. 아, 시작이다. 예. 이 프로가 지금 이게 성역 없이 한번 토론해 보자 했잖아요. 아, 예, 예. 자, 박성민부터 한번 보자고. 예, 예. 박성민. 예. 이분이 울산이죠. 울산입니다. 김기현의 최측근이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 옛날에 예. 윤석열은 이제 그 검사 시절에 예. 자천대 때부터 오랜 인연 친구다. 대구에 자천대 있을 때, 예. 그때 울산에서 그 박성민 의원은 그 무슨 사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우니까 자주 만나서 뭐 술잔을 기울이던 사이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이제 그 친했죠. 네. 윤 대통령하고. 예. 근데 제가 직접 지도부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게 박성민 의원 반론하십시오. 예, 예. 이분이 선거 패배하고 나서 예. 최고위 회의했죠. 그때 뭐랬냐면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주 이게 그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그 224개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겠죠. 구청장 일개 그 기초단체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게 너무 과대 해석해서 이렇게 지도부 총사퇴나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이제 그 안이한 판단을, 위기를 못 느끼고 이런 게 발언해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수도권하고 자기는 이게 울산이 따끈따끈한 지역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김병민, 장해찬 이런 이제 그 수도권의 젊은 위원들에게 지금 심각한데 본인에게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런 이게 발언을 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아, 그래요? 이런 이게 제가 여러 군데 루트로 들었습니다. 아, 그럼 좀 반론도 또 들었겠네요. 아니, 박성민 의원이 이 방송 보고 아니면 내한테 반론해라 이거지. 아니, 그런 발언을 했대. 그 회의장 안에서 또 반박, 그렇겠죠. 다른 또 이견도 있었겠네. 이게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까지 보고됐을 거예요. 아, 예, 예. 윤석열 대통령도 박성민 그 부총장 의원의 발언에 아마 상당히 진노했을 겁니다. 이거부터 이게 우리가 제가 여러 군데 한 군데 들은 게 아니에요. 예. 참석자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지도부가 김기현, 박성민 이런 게 영남권 지도부잖아. 그렇죠. 정말 이게 수도권의 이번에 충격적인 패배에 대해서 대충 뭐 쇼로 이게 좀 모면에서 한번 넘어가 보자. 이런 이제 처음에 의도가 아니었나. 그러면서 이게 반발이 커지고 하니까 대통령실까지 윤 대통령까지 변화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야, 그러면은 영남권 지도부 하니까 또 윤재욱 원내대표도 대구잖아요. 그러니까 영남권 지도부가 본인들은 다음 총선에 따뜻하니까 우리 소신 있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은 따뜻하니까 괜히 편집 홍파에 일으키지 말고 이거 224개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거 뭐 증거 의무 부여하지 말고 그냥 가자. 이렇게 됐는데 수도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수도권은 지금 17% 포인트가 2020년 총선 때 그 지역에서 나온 가벌병
평균 격차였습니다. 가불봉 전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이준석이 마치 뭐 예언을 하듯이 말했지만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17% 차이 났었다. 이번에도 차이 날 거다 했는데 어쨌든 2020년으로 수도권은 거의 다시 돌아갔다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다른 데도 다 확인은 안 됐지만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고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비상의 조치를 취해서 완전히 지금까지 영남권 지도부 위주의 이런 안이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영남권 지도부도 물러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요. 김병민이라는 이제 장해찬 최고 개별 면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임명직 사퇴부터 거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총선 불출마도 거론했고요. 이런 걸 이렇게 요구했는데 네. 또다시 이게 우리가 뭐 썬소리 다 하는 방송인이 제가 한마디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에 하면요. 임명직 꼬리 자르면 안 돼요. 임명직 아닌 놈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임명직 아닌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다 아니 선출직 그 대표하고 누가 선출됐냐고. 대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지. 이게 무슨 선출됐냐고. 그때 이제 그 워낙 이준석 체제가 말썽을 부리니까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네. 지금요. 그때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친했잖아. 네. 1위 후보. 네. 그다음에 안철수도 이게 뭐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일 없다 어쩌고 친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게 친윤계 의원들이 다 김기현 밀었잖아요. 맞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뭐 장해찬 최고도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거의 낙점한 거 아닙니까? 다 친윤 후보들 아니에요? 저는 과연 이게 자기 혼자 힘으로 최고위원 자기 능력으로 된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물론 이게 대도 뭐 김재원처럼 그 대도 이게 막말에 그 징계 중이고 지금 여기 조수진도 보세요. 그게 뭐 쌍방울 배상윤 후원금 받은 것부터 의혹이 막 날마다 나오잖아요. 이 지도부가 이미 도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김기현하고 선출직들도 실제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거의 다 친윤 후보로 낙점해 준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은 이게 임명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반쪽으로 야 임명직 너가 다 그만두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도부에 우리 다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꼬리 자르기나 반쪽 쇄신도 말이 안 돼요. 저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지도부 전원 사퇴는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지금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선출직이라고 하는 특히 뭐 원내대표는 이제 일단 논의를 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했고 뭐 물론 그 상황에서도 친윤이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선출직이지만은 사실상 임명직이고 그 임명직을 만든 이유는 물론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렇게 친정체제를 구축을 해놨으면은 그 체제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김기현 대표가 다른 사람들은 임명을 한 거예요. 사무총장이나 뭐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려면 김기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는 쏙 빠지고 나는 선출직이라고 쏙 빠지고 임명직만 이렇게 일괄살펴하는 것은 이건 쇄신이 아니다. 그래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쪽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비서실장을 통해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이걸 김기현 지도부에 전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변화를. 그럼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스스로 국민의힘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윤심이 실렸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특히 그 이철규 사무총장은 친윤의 핵심인데 선제적으로 그 사퇴를 했다는 건 윤심이 실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그 연합뉴스부터 어제 방송부터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 자신부터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이제 뭐 저는 지금도 근데 김태우 사면이나 무공천이나 공천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선거 과정에 여러 판을 키운 여러 가지 문제나 너무 키웠어요. 그런 부분부터 좀 이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게 수습책은요 김기현만 가지고도 안 된다 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주장하는 거는 윤석열 빼고 다 바꾸라. 윤 빼고 다 바꾸라. 우리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제 절체절명의 삼성 위기 때 그때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우리 총선의 절대절명 과제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게 나라가 나라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을 바꾸라고는 못하죠. 그건 말이야. 그거는 좌파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좌파나 이준석이는 몰라도. 뭐 저기 삼성에서 그 이건희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희는 바꿀 수도 있죠. 자기 물러나면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랬지. 자, 그럼 여기 당에서는
김건희야 지도부 일단 이게 책임지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책임이 없을까요? 좀 이따 다루지만 대통령 제가 윤석열 대통령 쓴소리 많이 적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따 하고 작심이. 지금 이게 대통령실에도 윤석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 말은 이게 비서실장 뭐냐 말이에요. 그렇죠. 정무수석은 많으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특히 그 기자들 청와대 제가 들어보니 기자들 몇 명한테 들었어요. 네. 기자들 중에 심각하다.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10% 미만이래. 왜 안 좋아할까요? 그건 좀 이따가 소통 이런 문제 할 때 하겠지만. 그거 내가 먼저. 그거는 이게 홍보수석이나 그렇죠. 저는 여러 가지 그렇죠. 이게 그겁니다. 언론 담당하는 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청와대 출입을 10년 이상 했는데 예. 가장 안 좋아하는 대통령이 이념을 떠나서 청와대 그 출입 기자 입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대통령은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소통이 안 되는 대통령. 그러니까. 아무리 이 본인이 나하고 이념과 맞아도 내가 이 취재를 하면서 취재가 안 되면은 그거 가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와대 김대기 그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뭐 하느냐 말이에요. 다 바꿔야지. 필요하면. 그다음에 내각도 마찬가지예요. 내각도. 이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총선 앞두고 이제 개각이 좀 필요하죠. 어차피 이게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이 차출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총리도 한번 바꿀 만하잖아요. 모든 걸 봤을 그렇죠. 때.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전면 쇄신해버리자.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꿔서 아예 완전히 새 출발하는 이렇게 큰 엄청나게 완전히 황골 탈퇴해버리는 윤 대통령 빼고 다 바꾸는 이런 게 전면 쇄신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좌파 언론들을 보면은 이게 뭐 기회다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국정 기조는 지금 뭐 그 개혁, 그 노동 개혁이나 아니면 안보 문제나 대북 문제나 뭐 한미 동맹이나 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목표를 추진을 할 인물들을 일단 다시 한번 다 바꿔보자. 이번에 그 선거 결과를 기회로 삼아서 다 바꿔보자.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적 개편을 다 해버리자. 자, 그러면 일단 이 먼저 하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바꾸라. 윤 대통령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바꾸라는 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소신 토론. 윤 대통령을 뭐 자리에서 막 다른 앞에 사람은 물러나라는 거고. 자, 이제 윤 대통령께 이제 쓴소리 좀 드리면 일단 이제 쓴소리 할 때는요. 항상 이 칭찬부터 좀 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영린을 건드리면 안 돼요. 듣는 사람들이 제가 진짜 좋은 의미에 사랑하기 때문에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하는 쓴소리잖아. 진취를 담아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선배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국정의 기조를 바꾸라는 거 이거는 좌파들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좌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큰 방향 오라요. 뭐냐면 이제 그 안보에서 한미일이라든지 9.19 뭐 효력을 정지한다든지 안보 좋아요. 그다음에 이 경제도 힘은 들지 경제 어렵지만 그 표를 손해 보면서도 저는 건전 재정을 위해서 예산 있잖아.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걸 바꿔가 내일 돈 좀 푸시 하고 싶어 저도. 돈 풀으면 선거 표입니다. 근데 대통령 돈 좀 푸세요. 이거 못 하잖아. 나라 이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게 쥐어짜고 쥐어짠 건전 재정 이것도 저는 큰 방향 옳다 봐요. 이게 우리 어려움이에요. 진짜 돈 안 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근데 방향은 옳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전 수출 생태계 복원 있잖아. 이런 거 좋고요. 그다음에 킬러 문항부터 교육 개혁 좋고. 그다음에 그 뭐 건설 현장에 조폭들 척결하고 노동 개혁하는 거 있잖아. 큰 방향 옳다. 근데 문제는 이런 큰 정책을 하려면. 자, 여기서 제가 먼저 정리할게요. 자, 지금부터 쏜소리가 나올 텐데, 지금 쭉 들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나 국정 철학을 다 깨고 있어요. 그 조정국 변호사는 다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호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쏜소리는 바로 이제 어떤 좋은 정책도 디테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게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요구를 피드백 다시 받고 다시 이게 또 반영해서 하고 이런 게 소통이죠. 그렇잖아. 제일 중요한 게 정치는 소통이에요. 자, 지금 이게 윤 대통령이 초심을 잃어간 게 불통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 대안이 있어요.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기자회견이나 도어 스태핑 재개하십시오. 도어 스태핑 진짜 다시 해야 돼요.
그 도어 스태핑 제가 처음에 할 때 제가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려고 한다고 했던 그 도어 스태핑인데 예. 지금요 기자는 정말 이게 올바른 기자 뭐 이상한 한글레 신문 이런 이상한 기자들 조작하는 빼고 기자는요 정말 이게 힘들면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감시하는 권력의 제4부 아닙니까? 이 기자들 대통령 되면 다 만나기 싫은가 봐요. 제가 안타까운 게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어.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윤 대통령 제가 대통령 안 해봐가 제가 심리를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대통령 되면 기자들 쓴소리가 싫습니까? 그 쓴소리도 싫고 그다음에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그 기자실 안에서도 청와대 기자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국영방송, 그 공영방송 기자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워낙 계속 속보를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영방송이 지금 전부 다 좌편향이 돼서 아주 적대적인 기자들을 파견을 해놨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국민이 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도어 스태핑 하면 그럼 여기 아무리 그 좌편한 기자가 이상한 질문 던지도 대통령이 설명을 재치 있게 잘 하시면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언론이 문제가 있다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KBS, MBC부터 뭐 JTBC 말할 거 없죠.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또 우리 우파 쪽 언론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저는 골고루 기자니까 좀 이게 만나시고 소통을 본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정무수석 대변인들 뭐 합니까? 요즘 여기 옛날에도 칼퇴근 한다더니 좀 이게 자주 좀 만나가 새벽까지도 막 끝내 설득하고 이해를 해야죠. 참모들이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도 매일은 못해도 좀 하고 정말 이게 기자회견 횟수 이런 게 우리 전직 문재인 박근혜 때 그 많이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좀 저는 기자들하고 소통을 본인도 느리고 그다음에 참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도어 스태핑까지도 정말 이게 한 번도 못 해본 길이잖아. 이걸 좀 해서 기자들 소통을 늘립시다. 이걸 이렇게 꼭 한번 첫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제가 좀 말을 못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를 10년 이상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그때는 그 청와대 출입 기자가 대통령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뭐 풀 기자 해서 한 번씩 가고 아니면은 뭐 무슨 뭐 큰 그 명절 때 뭐 가족 초청 식사 한번 하고 뭐 이런 정도인데 저는 처음에 용산에 딱 들어갔을 때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저는 맨날 소통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출퇴근하다가 그 1층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기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어 스태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MBC 샌달 기자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재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막았습니다. 참모들이 귀찮으니까. 귀찮고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아오고 또 준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그때 아침부터 막 밤새도록 이 뉴스를 봐가지고 아침에 대통령이 출근길에 다 알려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힘드니까는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중단된 게 MBC의 그 이기주 기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기주 맞죠? 예, 이놈이 완전히 그 샌들 신고 이게 양아치처럼 건달처럼 이렇게 질문 막 던진 거 있잖아. 항의하듯이 검 지르고. 나중에 표창장 받았어요. MBC에서. 진짜 그게 그 MBC 매국 막장 방송 진짜 민주당 이중대 방송이 3M 아닙니까? MBC가 매국 막장 민주당 이중대 3M.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기자가 MBC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꼭 이게 그 하십시오. 하나 건의하고. 자, 두 번째 소통. 언론과의 소통.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 언론과의 소통. 소통은요. 결국은 이제 그 정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게 이게 중요한 소통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이준석 빼고 다 만나라. 이재명, 이준석 빼고 다 만나라. 이재명은 안 돼. 이거는 이게 범죄자로 척결 대상이지. 이거 만나면 이거는 아예 역효과 이거 안 돼요. 확정적 중범죄자인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돼. 그다음에 이준석 이놈도 안 돼. 여기는 지금 이거는 이게 도려낼 암세포인데. 이거는 암만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려내야 진짜. 무시를 해야 돼요. 무시. 저는 도려내야 된다고 보는데 암이 자꾸 퍼지니까. 퍼지니까 도려내야 됩니다. 이거 나라면 무시하면 자꾸 세포 커지니까. 그렇네. 저는 안철수 떠들려면 나가서 의원에게 떠들어라.
제가 안철수하고 이제 소통 안 했어요. 자빠졌네. 기분 나빠서. 자빠졌네 놀라. 네, 근데 이번에 안철수한테 제가 통화를 했죠. 이준석이 징계한 거는 잘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좋다고 따봉만. 그러니까 제명시키겠다고 지금 서명 받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거 제가 잘했다고 전해줬다니까. 안철수한테. 안철수가 예, 예. 이번에 안철수가 칼 뺐습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하고 이준석이 둘이나 안 돼. 그러면 이게 이준석과 있잖아. 뭐 유승민, 그것도 다 천하람 이거 안 돼. 포함되는 거예요. 거고. 이재명 쪽도 다 포함되는 거고.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안 만난 사람. 예. 이것도 이게 아니면 창호 대통령실에 반박하십시오. 제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뭐 들어도 저도 이게 정보원이 있을 거 아니 방송하면. 그럼요. 자, 오세훈 시장 옆집에 이사 왔어. 옆집에 지난 서울시장 관사가 거기죠. 5월인가 그쪽에 이사 갔어요. 그 간사가 이사 가서 한 직선거리를 한 100m 거리, 100 내지 200m. 그냥 불러도 이게 덕길 끝에. 이게 맞아요. 100 내지 제가 200m. 양쪽 다 가봤으니까. 예. 자, 아니 옆집에 그냥 누가 이사 와도 옆집에 인사하고 떡도 좀 나눠 먹고 하는데. 오세훈 씨는 집 아니 서울시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아직 불러서 밥 한번 안 묻대. 예. 이게 소통이 말이 됩니까? 우리 차기 대선 주자 거의 랭킹 1, 2등이 한동훈, 오세훈 아닙니까? 원희룡. 아니 왜 안 만납니까? 오세훈 시장은? 어차피 우리 편인데. 아니 홍준표도 만나야 돼. 우리가 적과 동지 구별이 중요해. 이준석이하고 이재명이 적이야. 나머지 동지예요. 오케이. 아니 홍준표도 만나야지. 동의합니다. 대선 후보고. 그다음에 안철수는 또 왜 한 번도 안 봐? 아니 단일화 해가지고 다 대통령 인수위원장까지 있으면 안철수는 왜 안 보느냐고요. 만났으면 제가 이야기하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나경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대표 일인데 그때 섭섭하게 어떻게 보면 김기현 만들었잖아. 그럼 이게 불러서 따뜻하게 위로해주면 좀 이게 격려해서 같이 갑시다. 이런 게 있어야죠. 맞네. 왜 안 만나느냐고. 자, 안 만난 사람 이름 다 적어왔어. 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들도 보자고. 우리가 보세요. 아니. 저는 그래 생각 안 하는 게 이게 비공개로 만나는 것도 아니야. 당당하게 유튜브 중에 너무 이제 극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고생하고 지원해준 이런 게 방송의 패널이나 유튜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만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그렇죠. 공개적으로. 뭐가 문제냐고. 그리고 또 만약에 좌파 유튜버에서도 만나자고 그럼 만나주면 돼요. 언론인들 제 말은 이게 다 만나잖아. 언론인들. 자 예를 들어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농객 중에 뭐 이현종, 그다음에 최병묵, 그다음에 송국건. 이런 분들이 방송도 합니다. 유튜브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뭐 만나면 이게 뭐 거구도 아니고 뭐 험들게 뭐냐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뭐 여론이 어때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 여론에 제일 민감해. 그렇죠. 왜? 딱 숫자가 돈이잖아. 뭐 조회수 나오고 그다음에 그렇죠. 댓글 다 확인되고 뭐 하니까요. 그리고 또 저쪽 좌파 진영에서는 뭐 가지고 하는지 또 맨날 봐요. 보니까. 아니 고성국 이봉기 하면 뭐 따따붙다 배성이 하면 야 그구니까 너 안 돼. 이거 잘못된 좌파 프레임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봉규 뭐 고성국 그래 배성이 민영삼 뭐가 이게 그군데 아니 이분들이 대통령 되는데 제일 1등 공신이지 얼마나 방송 많이 했냐고 지원해줘 지금도 대통령 미래장 누구냐고 이런 분들 뭐 행정관이 관리하겠지 그래야 됩니까? 대통령이 따뜻하게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우리 밥 한 몸에서 식사 한번 들어보자 여론 이게 뭐 10명 공개적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죠. 패널들 왜 이런 걸 안 합니까?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이재명, 이준석 빼고 다 만나라. 다 만나라. 소통. 그러니까 첫 번째 소통은 언론을 통한 소통. 기자회견도 자주 하고 도 스태핑도 하고 두 번째 소통은 정치권 범정치권에 정치권 안팎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라. 이거네요. 그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선거 지고 나서 몇십 명한테 물어봤어. 야, 뭐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근데 제가 생각해 좋은 제안이 하나 있더라고. 세 번째, 이거 마지막. 소통의 세 번째. 세 번째 소통. 3통 중에서. 세 번째. 현장을 가라는 거예요. 현장 가라. 이걸 여러 사람이, 특히 진짜 힘든 현장. 대통령이 외교 잘하고 외국도 많이 나갔잖아.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는 안 챙겨주고 외국만 가나? 자, 그럼 여기 어떤데 중소기업 애로 있고 이런데 대통령이 뭐 구체적인 방법 없어도 찾아가서 눈물을 들어보고 아 대통령이 어떻게 뭐가 제일 힘듭니까? 이 나라에서 뭘 하나 도와주면 됩니까?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인들 정말 이게 실업자 청년들
진짜 힘든 사람들 현장에 좀 가라. 그러면서 이게 그러면 기자들이 다 보고 현장 행보를 중계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눈물, 국민의 눈물을 보면서 야 대통령도 진짜 힘들구나.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동독의 그 간호사들, 네. 광부들 가가 막 눈물 받아 댔잖아. 그렇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금 국민이 힘들어요. 민생이 어렵습니다. 이런 현장에 대통령이 직접 가서 같이 좀 눈물 흘려주고 이런 이게 모습을 너무 군림하는 지금 대통령의 이미지가 세다는 거예요. 좀 이게 군림한다는 거예요. 예. 잘못하면 이게 독주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낮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손잡아주는 현장 행보. 이게 국민하고 소통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여사도 많이 해야죠. 이런 걸 주문하는 분이 제주에 제일 많았어요. 저는 이런 어떤 게 큰 방향 옳지만 디테일 정책 과정에 언론과 소통, 그다음에 여러 정치인들 있잖아. 들어보는 이런 소통들, 그다음에 그 현장 가서 국민과 들어보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작심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약간의 어떤 허물이 보여도 이것은 정말 어렵게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허물을 덮으면서 이제 나가자. 계속 그 목표를 정책을 국정 기조를 다 바꿨으니까는 나가자. 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잡음도 있을 수 있고 왜곡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 작은 흠결은 놔두고 나가자 했는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가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서정욱 변호사가 격정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그 주제 하나만 더 살펴보죠. 그러면은 이제 당에 뭐 내각도 바뀌고 대통령실도 바뀔 텐데 당이 지금 가장 중요하죠.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는. 총선 치러야 되면은 어차피 김계현 대표가 계속 있으면서 새로운 사무총장 임명하고 정책위원장 임명하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 그 선거 사령탑을 어떤 식으로 비대위를 하든 아니면 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든 해야 될 텐데 인물이 가장 문제인데 인물 어떤 분을 좀 생각을 지금 했어요? 이제 그 김기현 체제는 이제 이미 수명이 끝났어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러면 뭐 하든 비대위를 뭐 다 식상하긴 하지만 이러면 뭐 비대위를 하든 혁신위를 하든 뭐 쇄신위를 하든 아니면 조기 선대위를 하든 이러면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서야 되잖아. 그렇죠. 어차피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도부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도부. 어떤 인물들을 싹 끌어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분이잖아요. 저는요, 결국 이제 위원장도 있을 거고 그 위원들. 그렇죠.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어느 정도 집단 지도가 되겠죠. 크게 두 부류 사람을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게 위원장은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철학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다르면 완전히 대통령에서 삐끗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지금 대통령과 큰 방향의 국정 철학은 같이 하되. 어렵게 방향을 잡았는데. 그럼요. 그대로 가야죠. 하되 대통령하고 대등한 입장에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냥 예스맨이 아니고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정 철학은 같이 하는데 쓴소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요건이요. 어느 정도 그래도 자유우파 보수를 좀 이게 총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렇죠. 이 말은 이게 나름대로 보수우파 내에서 여러 사람의 공통된 통합된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물론 쉽진 않죠. 쉽진 않아요. 근데 결격자만 먼저 보면요. 결격자 먼저 봐야죠. 김한길이. 김한길 이분이 보수는 맞나요? 언제 보수 활동을 평생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평생 민주당에 있다가 어떻게 이번에 대선 때 처음으로 윤 대통령하고 뭐 손잡은지 모르겠는데 보수를 위해서 아무 한 게 없어요. 뭐 없어요. 지분이나 뭐 지지층이. 차라리 이분이 아니 최명길이가 한당이 낫다. 이런 여론이 많더라고. 김한길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다음에 권영세 안 된다. 지금 권영세 얘기 많이 해요. 약하죠. 아니 권영세는 국민 이미지가 김기현하고 비슷하게 몰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급이 아니면 저는 어렵다 봐요. 맞습니다. 대선 주자급이든지 아니면 진짜 권영세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요. 대선 주자급이든지 대선 주자를 초월한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대선 주자에 안 미치면 그 정도. 안 돼요. 대선 주자에 안 미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권영세는 장관할 때 뭐 큰 거 한 건 없죠. 나왔는데 무난하죠. 무난하죠. 그냥 이게 관리형이야.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사무총장급 정도는 돼. 김기현 스타일이죠, 그는. 그렇죠. 사무총장급 돼. 근데 보수 위원장은 아니야. 보수급이 아니잖아. 특히 총선을 앞두고. 아니 지지율이 1%도 없는데 자기 지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총선은 이런 분 안 돼. 그다음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안철수나 나경원도 위원장으로는 저는 아니라 봐요. 지금 시국에. 지금 시국에는 안 맞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하고 여러 관계나 철학이나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물론 그분들 제가 만나라 하고 포용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안철수 나경원도 좋아하지만 워낙 지금 위급 상황이니까. 지금 지금은 이게 저는 그러면 이제 누구냐 그럼 대안이 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정치 경험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대선주자급에서 원희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하면서 지금 뭔가 지금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이제 지지율이 훨씬 높지만 정치 경험이 없어. 그렇죠. 지금 당장 사령탑은 못 맞습니다. 못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의 풍부한 경험. 삼선 의원, 도지사도 하고 두 번, 지금 이게 장관도 하고 좋잖아. 어차피 출마해야 되고 선거 수도권 책임지대. 그렇죠. 원희룡 1순위로 저는 추천하고 싶어. 대선급이죠. 대선 주자급이죠. 그다음에 선배님이 대선 주자를 초월한 사람 하나 꼽으라면 차라리 김병준. 김병준 위원장은 보수청에서 거부감이 없어. 그럼요. 다 좋아해. 대통령하고 국정 철학도 비슷할 거야. 그분이 지금 정경련 의장 대리인가요? 지금 이제 끝마쳤죠. 정책이든 유진 회장에게 넘겨줬죠. 보수청에서 역할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철학이나 리더십을 봤을 때 이제 김종인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되고 김종인 같은 사람 제가 본다면 이게 대선 주자급에서는 원희룡이가 나와서 이제 어차피 뭐 국토부는 양평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 그렇죠. 뒤에 넘겨주면 돼 이제 전문가인데 특별한 건 없잖아. 그래서 이제 원희룡 그다음에 더 이상 아예 대선 주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보수의 인물은 김병준 정도 아닌가. 대선 주자를 저는 그래 봅니다. 초월한. 초월한. 오늘 제가 진행을 하면서 속이 그냥 뻥 뚫리는 느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좀 민감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소통을 하라.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정말 소통을 많이 하는 척 하느라고 하더니 이제 아마 주변 참모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도어 스태핑도 중단을 하고 기자회견도 잘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희들이 일종의 고언을 했습니다. 고언을 한 것이고 이것을 뭐 용산에서 누구라도 이렇게 보면은 좀 보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는. 거기다가 이제 위원들 있잖아요. 위원들은 이제 뭐 다음 새 지도부 위원. 그렇죠. 위원장이 이제 그래 되면 요즘 우리가 대선에 이길 때는 중도 보수 연합이었어요. 중도층의 합리적인 분들이 윤석열 지지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 게요. 저는 한신대의 윤창중 교수라고 있죠. 윤창중 교수. 윤평준. 윤평준 교수죠. 윤창준은 윤창준은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무리 일으킨 분이고 우리 한신대 윤평준 교수 있잖아요. 이분은 이게 그칼럼을 참 거의 안 빼고 다 봤거든요. 이분이 윤석열을 많이 지지하다가 요즘 이게 돌아섰다는 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정치 철학에 제가 보기 좋던데 이런 분들 진짜 아까운 인재입니다. 그다음에 유창선 평론가인가? 이런 분도 좋은 분이에요. 근데 윤석열 지지자가 지금 돌아서고 있대요. 이런 게 중도라도요. 윤석열 정권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분들이 좀 합리적인 중도층이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좀 대거 영입하자. 왜? 중도 확장을 해야 되고 중도 보수 연합을 복원해야 돼요. 복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뭐 이게 우쪽보다도 우쪽도 있죠. 그런데 좌쪽에 우리 대선 때 윤석열 지지했는데 지금 섭섭해서 소원해진 이런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심평을 반대합니다. 이런 이게 정치평론 교수 이런 사람 안 돼. 오히려 저는 윤평준 교수나 유창선 평론가나 이런 게 중도 쪽에서 지지했다가 요즘 이게 좀 소원한 이런 분들도 발굴하면 많아요. 인재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대거 한번 위원으로 위촉하자. 이 주장도 드립니다. 정말 그러니까는 위원장도 중요하지만은 밑에 위원들을 어떻게 포진을 시켰느냐. 그냥 뭐 요즘에 위원들 포진시키는 거 보면 안에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서 뭐 어떤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자리 하나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문재인 때 실망을 해가지고
이 돌아섰던 사람들이 그중에서 일부가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이 말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다 살펴서 그 사람들도 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라인업을 이제 짜야 된다. 여기까지 일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 마치기 전에 우리 그때 말씀을 들었죠. 법필 소세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법필 소세가 뭐냐면 조정호 변호사가 쓴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여기 보면은 백인 중에 지금 법필 소세 1번이 유경수 여사입니다. 유경수 여사 편이 있는데 이 유경수 여사 편도 저도 참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유경수 여사 편에 보면은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남편의 월급이 박정희 대통령 월급이 박봉해서 구멍가게를 열었던 적이 있고 김종필 신혼집에 얹혀 산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 보면 청와대 안에 야당 이런 별명도 있었고 지금 국민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퍼스트레이디 자유로운 영부인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다. 이런 책을 이 안에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썼는데 이 법필 소세 1번이 유경수 여사 지금 이미 저기 동영상이 업로드 됐죠. 예, 업로드 됐고요. 예. 제가 이제 책은 우리 인물 100명만 냈는데 그거는 이제 세계 인물 100명도 다 이미 초고를 썼어요. 책은 안 넣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 한 주에 한 분씩 올립니다. 거의 한 4, 50분에서 1시간 분량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록이나 사진들 같이 편집해가 올리고요. 한 주씩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유경수 여사 한국 사람. 그다음에 다음 주는 사마천. 사마천이 이제 사당의 사필 소세라고 돼 있거든요. 역사가의 붓으로 소 밝힌다 세상을. 근데 저는 법률가잖아. 법률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 법필 소세. 이게 이제 2부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또 이 계획입니다. 3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인물로 오잖아. 저는 3부는 백선엽 장군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 4부는 세계 인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매주 한 번씩 200분 정도 올리고 그다음에 군데 이제 대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 하면 누구 박정희 전문가와 저하고 대담, 이승만 대통령 연구 전문가와 대담 이런 게 있거든요. 다양하게 하여튼 역사 쪽으로 해서 특화된 이게 이제 서정욱의 법필 소세인데 이게 TV가 아니고 그렇죠. TV는 멸콩 TV.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이름이 멸콩. 멸치와 콩나물 할 때 콩나물인데 실제는 공산당이죠. 멸공. 그런데 이걸 멸콩이라고. 멸공 TV 누가 등록이 돼 있어. 그래서 멸콩 TV를 치시고 좀 구독해 주시고 이제 법필 소세 코너가 있어요. 코너가 있는 거죠. 전국권 TV 안에 그 뭐 조간 딱풀이 있듯이 법대로 이런 게 있듯이. 법대로 있듯이. 좀 이제 뭐 제가 제 혼자 역사는 혼자 하거든요. 아마 이제 그 저를 도와주신다면 역사 유튜브에서 수입이 나오면 또 저한테도 이게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뭐 얼마 벌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구독이나 좋아요는 좀 전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 뭐 정기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심층적으로 이렇게 다 인물을 연구를 해서 방영을 하는 거니까 많은 그 응원 지지 부탁드리고 일단 법대로 일부에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 이야기들을 막 토론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잘 돼야 되니까 이것도 혹시 이야기하시는 제가 했던 말들도 그렇고 혹시 이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도 이거 다 충원해서 하는 말이니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 용산에서 들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부는 이 문제를 짚어갖고 2부에서는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체제로 선거를 치를 건가 그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고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